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안성자 우산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벌써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몽골 제국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골 제국 하면 우리 이미지상에 알려진 인물 바로 누구겠습니까? 역시 칭기스칸이 되겠죠.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가졌었던 최대 영토를 가졌었던 바로 그 칭기스칸의 이야기. 근데 사실은 생각보다 칭기스칸 자체는 수능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칭기스칸의 유언이 너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자신 아들들한테 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작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사방으로,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말을 타고 1년을 갈 수 있을 정도의 땅을 너네한테 남겨준다. 그러고부터는 잘해라 라고 하는데,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역사상 최고의 땅 부자 바로 그 칭기스칸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특히 원나라 몽골 제국에 대해서는 좀 특이한 사례가 있어요. 뭐냐면 2014, 15, 16에 연속해서 6월에 나오고 수능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말로 거짓말처럼 2017, 18, 19에 안 나왔었어. 그러다가 2020년에 다시 등장하면서 이제 또 최근에는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 먼저 간단히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몽골 제국이 되겠습니다. 몽골 제국,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 몽골 제국 간단하게 한번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몽골의 경제사회, 그 다음에 문화. 역시 시험 문제는 문화 파트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외에도 동서교역로 하면 우리가 초원길, 비단길, 그 다음에 바닷길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런 것들 잠시 뒤에 천천히 다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나왔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야 되겠죠. 자, 내려놓으시고 우리 지난 시간 여러분 이거 제가 잘 나오나? 완전히 틀리지 않고 잘하시네? 검토하는 친구도 있어. 그게 아니야. 제가 이걸 한 의도가 있죠. 여러분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지난 시간에 했던 걸 2, 3분 정도에 같이 정리할 수 있나? 제 필기 노트의 장점이 그거 아닙니까? 눈 마주치고 같이 한번 복습하자고요. 우리 지난 시간엔 송, 요, 금, 서하 했습니다. 요 위쪽이 다 송나라였었고요. 자, 송나라 하면 조광, 유닛이었고 무엇보다 시옷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대부라는 지배층이 자리 잡았었고 대표적인 그 도시 어디요? 카이펑. 요거 꼭 체크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문치주의를 선택하면서 황제권은 강화시켰지만 군사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세패 진출이 많아지게 되었었고요. 자, 그러한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왕안석이라는 인물이 등장했고 그가 바로 신법, 보마법, 보가법, 모역법, 시역법 이런 것들 만들었던 인물이 되겠고요. 자, 뿐만 아니라 그 송나라의 경제는 쌀의 주산지가 양쯔강 하류 지역이 되었었고 석탄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제철 산업이라든가 자기 산업들, 당나라 때부터 있었던 행에다가 작이라는 수공업조합까지 등장하게 되었었다. 참파별 도입으로 인해서 지주전호제가 발달하게 되면서 형세호라는 새로운 계층이 나오기도 했었다. 맞죠? 자, 문화 파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나라의 문화 파트는 무엇보다 리학, 성리학 요거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 이런 것들 약간 자기 위안적인 측면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서민문화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형극이라든가 고개 이런 것들도 많이 등장하게 되었었고 제일 중요한 거 청명상하도 요거 꼭 체크해 두시고 동경몽화록 당시의 풍습을 제대로 알 수 있었던 모습이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마강의 자치통감 편년체로 쓰여진 것도 있었고요. 중국의 4대 발명품 중 무려 3개가 바로 이 송나라 때 등장한다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화약, 나침반, 활판, 인쇄술 등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잘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 나라로 가보겠습니다. 요 나라 누가 세웠죠? 야율아복이 맞죠? 꼭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야율아복이 있었었고요. 916년에 건국했었고 10년 뒤인 926년에 발해 멸망시켰습니다. 자, 연운 16주 차지하다 보니까 그것을 송나라가 다시 한번 빼앗고자 들어왔었으나 송나라가 박살이 나죠. 그리고 나서 전연의 맹약 몇 년? 1004년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 거란의 요 나라의 고유 문자도 있었죠. 거란 문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중 지배체제, 이원 지배체제 있었는데요. 북명관, 남명관 제도. 그렇지만 남송 연합군의 송과 금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12세기에 멸망. 자, 금나라 보겠습니다. 아구타가 세우게 되었었고요. 무엇보다 이 송나라와 연합해서
요 나라를 멸망시켰었지만 그렇지만 송나라까지 침범해버리자 정강의 변이 되겠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송과 군신 관계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들도 고유 문자, 여진 문자 있었었고요. 이중지배 체제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맹안 모국제, 요거 꼭 체크해달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몽골 제국에 의해서 1234년, 1234년이거든요. 이때 멸망했습니다. 자, 서한은 1038년도에 탕구투족에 의해서 건국되었었고요. 역시 고유 문자 있었죠. 서하 문자 있었고요. 이 동서경로를 장악하면서 한때 많이 번성했었고 송으로부터 세패를 징수할 정도로 성장했었으나 결과적으로 역시 이들도 몽골 제국한테 멸망됐잖아요. 됐죠? 요거 잘 체크해 두시고요. 자, 오늘 나와 있던 몽골 제국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가 누구죠? 칭기스칸. 칭기스칸 하면 뭐 몇몇 사람들은 엄청난 학살자라고도 뭐 역사학자들이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뭐 최고의 정복군주라고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표정 보면 얼굴 보면 좀 뭐 약간 너무 좀 무난하게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막 이렇게 뭐 우락부락하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그는 되게 어린 시절부터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자랐었거든요. 몇 번의 죽을 위기를 처하기도 했었고요. 아내가 납치되면서 또 임신을 해서 또 이제 다시 이게 오게 되는 또 그런 개인적, 가정사적인 아픔도 있었던 바로 그 칭기스칸이 만들었던 나라, 그 대제국, 바로 몽골 제국입니다. 아,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원날. 물론 요거는 징기스칸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점점점 확대된 측면이 있고요. 사실 엄밀하게 더 나가보자면 여기 거의 지금의 뭐 크로아티아 그 일대까지 있죠. 빈이라든가 비엔나라든가 빈 요 일대까지도 거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었었죠. 예, 근데 뭐 영역은 가진 않았었지만 실제로 이것보다 더 갔었죠. 고려할 정도로. 뭐 말을 타고 사방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땅을 남겨주었다라고 하니까 특히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건 카라코룸이라는 요 단어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라코룸에서 어디도 수도를 천도하냐면 대도, 즉 베이징으로 대도로 수도를 천도했습니다. 요거 나오면 이 카라코룸이라는 단어라든가 대도 이런 단어 나오면 바로 요 몽골 제국, 즉 원나라다라는 거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 들어가겠습니다. 자, 원나라는요, 먼저 카라코룸에서 룸에서 어디로? 대도로 천도했다. 이 대도가 지금의 베이징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은 칭기스칸. 대제국을 건설했죠. 마치 이 대제국을 건설했을 때 뭐 호라즘 왕국, 사실 호라즘 왕국이라고 이때 이제 뭐 여기 사실은 여러분 칭기스칸 자체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몽골 제국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호라즘 왕국이라는 당시에 뭐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가장 강성했던 나라가 있었어요. 예, 근데 사실은 이 칭기스칸도 이 호라즘 왕국을 처음부터 그냥 멸망할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야, 너네 그냥 무역 정도만 하자라고 해서 사신을 보내는데 호라즘 왕국에서 사신을 죽여버린 거야. 아, 그래? 그러면 칭기스칸이 편지를 하나 쓰죠.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라고 해서 호라즘 제국을 완전 박살을 냅니다. 근데 호라즘 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도망을 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를 잡기 위해서 유럽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유럽이 박살나요. 그래서 실제로 이 칭기스칸을 가장 미워하는 세력이 누구냐면 이슬람권 국가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슬람의 학살자라고 이렇게도 평가하고요. 호라즘 왕국을 박살내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점점 제국이 의도치 않게 점점 이제 커지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특히 칭기스칸이 나오면 천호제라는 건 뭐냐면 천의 집을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요걸 10으로 나누면 뭐가 되는 것이죠? 10으로 나누면 100이 되는 것이고, 예, 또 거길 또 다시 10으로 나누면 1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이라는 그러한 기초 단위를 바탕으로 점점 확대시켜서 군사를 재편했던 것을 천호제라고 합니다. 이 단어 정도 살짝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자, 이 칭기스칸의 아들 문제 제가 살짝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칭기스칸의 아들은요, 일단 칭기스칸의 부인이 한 500명 정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정확한 숫자는 뭐 나와 있진 않지만 4명의 아들만, 그러니까 즉 본처 소생만 실제로 아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주치예요. 주치. 그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차가타이.
이건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그냥 제가 여러분 그냥 이야기하기 쉽게 하려고 그냥 써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고타이고요. 그 다음에 막내 넷째가 누구냐면 툴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치의 아픔이 있어요. 뭐냐면 엄마가 적군에게 포로로 잡혔을 때 임신을 해서 와요. 그런데 이때 징기스칸이 되게 멋진 말을 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내 실수였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 않았냐. 저 자식도 내 아들이다 라고 인정을 해줘. 즉 아마 아빠는 친자는 아닌 걸로 다 알고 있었는데 그냥 친아들로 인정해줘요. 근데 이 차가타이가 둘째가 이 형한테 그게 갈 가능성이 제일 높았다 보니까 그러한 정통성 문제를 계속 저 뭐야 내 형이라고 불러주긴 하는데 당신 내 솔직히 우리 같은 아빠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계속 그거를 해요. 둘 다 전투력은 좋았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칭기스칸이 이들에게 칸자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물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셋째, 사실은 넷째 툴루이가 전투력 자체는 그렇게 아주 뛰어났다라고 하는데 이 행정력, 이 통치력은 오고타이가 좋다라고 해서 오고타이한테 왕을 물려줍니다. 칸자리를 물려줘요. 이게 오고타이. 뭐 다른 데서 몇몇 자료 찾아보면 뭐 우데이 뭐 이렇게도 나올 겁니다. 어쨌든 이 오고타이가 2대 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셋째인데 2대 칸. 여기가 첫째 2대 오고타이 칸이 뭐 우데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주치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투예요. 바투. 근데 사람들 다 알잖아. 이 사촌들도 다 알잖아. 우리 아버지가 첫째가 아니었었다, 친자가 아니었었다라는 걸 알아서 실제로 바투는 그래서 그때부터 바깥으로 돌기 시작해요. 어디까지 가냐? 그래서 러시아랑 헝가리 일대를 바투가 사령관이 돼가지고 다 털어버리죠. 다 털어버리죠.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오고타이 때 킵차크 한국, 즉 주치 울루스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한국이 나왔네요. 좀 당황스러운데요. 이 한국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 보다 보면 이게 한국이 여기서 나오는데 칸이라는 단어가 한자에 쓰기가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여기를 약간 발음 비슷한 한국이라고 하고 이건 칸국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교과서에서는 이것을 다 주치 울루스라고 해요. 울루스. 여기에도 이렇게 울루스라고 나와 있죠. 이 주치 울루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문제는 이 오고타이 칸 때 어디까지 여러분 이때 털어버리냐? 뭐 러시아, 뭐 헝가리 지역, 지금의 오스트리아 일대까지 다 털어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진짜 참 이게 동양인 입장에서 좀 아쉬운 게 뭔가 서양인들은 동양인들을 조금 약간 무시하는 그런 좀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좀 왜 그러냐면 특히 산업혁명 때 이게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아서 아마 그런 영향이 더 강한 것 같은데요. 참 역사적으로 이 동서양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참 안타까운 타이밍이 이때 타이밍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 러시아 헝가리 일대까지를 다 쓸어버리고요. 넘어갔어야 돼. 이때 이제 남아있던 세력이 누구냐면 신성 로마 제국이야. 근데 사실 신성 로마 제국이랑 이 당시에 이 몽골 제국이랑 전투력을 비교했을 때 상대도 안 되거든요. 이때 아마 신성 로마 제국까지 가고 유럽, 서유럽 일대까지 이 몽골 제국 갔었으면 아마 서양인들이 동양인을 보는 개념 자체, 시작점 자체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오고타이 칸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유럽의 구원자야. 왜 그러냐? 이 러시아 헝가리 일대까지 다 장악당하고 마지막 전투에 남았을 때 오고타이 칸이 죽어요. 그래서 나머지 칸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회의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주요 전투부대 사령관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이것 때문에 오고타이 칸의 별명이 뭐다? 유럽의 구원자야. 유럽의 구원자. 왜? 그때 타이밍에 딱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또 동양인 입장에서 조금 약간 아쉬운 타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고타이 칸의 그 아들이었었던 구육칸이라고 있는데 그가 이제 한 것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대 칸이 있었고 4대 칸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툴루이 가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제 4대 칸이 여기 나오는 몽케 칸이에요. 툴루이의 아들이 되겠죠. 그리고 툴루이의 또 다른 아들이 그게 바로 누구냐면 잠시 뒤에 나오는 쿠빌라이 칸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가보자면 이 헌종, 즉 몽케 칸, 4대 칸은 여기가 1대, 2대, 4대 칸이거든요. 아바스 왕조를 정복해요. 아바스 하면 어디죠? 이슬람권의 대표적인 국가 아닙니까? 1258년도에 아바스 왕조를 정복했던 게 바로 이 몽케 칸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훌라구 울루스, 즉 이란국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근데 아바스 왕조를 정복하고 나서 당시에 이제 아바스 왕조의 짱이 누구예요? 칼리파 아닙니까?
근데 이 몽골은 또 그 전통이 있대요. 칼로서 아주 위대한 사람, 아주 신성스러운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죽이지 않는데요. 어떻게? 피를 땅에 묻히지 않는다. 신성한 피기 때문에. 이거 최대로서 예우를 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카펫을 돌돌돌 말아. 그래 놓고 말 여러 마디를 그 카펫을 지나가면서 밟아서 죽여요. 이거 했을 때 분명히 나는 피 났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카펫에만 피가 묻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상상해보면 여러분, 말에 밟혀서 죽는다, 이거 너무나 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아바스 왕조를 정복하고 칼리프를 그런 형태로 죽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황제가 누구냐면, 다음 칸이 쿠빌라이 칸이에요. 쿠빌라이 칸은 실제로 단독 문제로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도 역시 되게 이렇게 좀 성격 좋아 보이게 나오는데요. 자, 이 쿠빌라이 칸, 아마 여러분 그 띵플릭스 같은데 보시면 바로 그 마르코 폴로라는 그 드라마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이 쿠빌라이 칸과의 대화라든가 당시의 이 몽골의 사회 모습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세조, 즉 쿠빌라이 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빌라이 칸은요, 국호를 원으로 바꿔요. 그리고 어디? 대도로 천도를 합니다. 대도, 천도. 이거 다 쿠빌라이 칸 때예요. 그 다음에 남송 멸망. 그러니까 남송이 요 금 상대에서는 좀 제대로 된 싸움도 이기지도 못하고 좀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희한하게 원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싸워. 그래서 마지막까지 버텨요. 금나라는 이미 멸망했고 그 다음에 서하 다 멸망하고 했었는데도 남송은 어쨌든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최후에 1279년도에 멸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뿐만 아니라 고려라든가 베트남, 일본 원정까지 감행했었던 데가 어디다? 바로 이 쿠빌라이 칸 때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뭔가 완벽에 가까웠었던 바로 몽골 제국, 영원할 것 같았었죠. 싸워선 진 적도 없었어요. 참고로 여러분, 이 몽골 제국의 그 말들은 보면 우리가 봤을 때 되게 크고 좋은 이런 느낌에, 우리가 흔히 명마라는 그러한 느낌, 경주용마 이런 말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완전 쪼락말이에요. 작은 말.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하루에 많이 달릴 때는 160km를 막 그냥 산길로 달리고 이랬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타야 되기 때문에 이 승차감이 좋은 낮은 말을 좋아했었대요. 그리고 그들은 이 말들 교육에도 되게 좀 그게 핵심이었었는데, 끓인 음식을 어렸을 때부터 주지 않았대요, 말들한테. 왜? 아주 혹한의 환경에서도 이 밥을 먹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얼어있는 풀도 이렇게 씹어서 먹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고, 특히 몽골 제국이 전투에서 많이 이길 수 있었던 여러 이유 중에 그들의 그 전략 전술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약해 보이는 모습을 착취하면 거기에 이제 서양 부대라든가 혹은 이슬람 부대가 쭉 몰려 나올 거 아니에요. 몰려 나왔을 때 말과 함께 이렇게 누워 있다가 1, 2초 안에 딱 바로 일어난대요. 이 능력이 가장 탁월하대. 그래가지고 쭉 몰려왔을 때 그것을 잡아채는 그런 능력이, 이게 거의 100번이면 100번 다 걸렸대요. 왜 그러냐면, 이 몽골은 원래 이렇게 말로써 통치를 하거든요. 왜? 한번 야 항복해! 라고 했을 때 항복을 하면 그들의 문화를 대부분 다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였지만, 한번 덤비게 되면 뒤끝 장렬이야. 벽돌 하나, 풀 한 폭이 남기지 않고 완전히 그냥 학살해버리고 완전 황폐화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싸워서 이긴 것도 많지만 싸우기 전에 이긴 적도 많아요. 왜? 야, 덤볐다가 하면 우리나라 완전 다 끝난다 이래가지고 실제로 항복을 많이 받아내기도 하고. 어쨌든 전투력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몽골이 생각보다 얼마 못 가거든요. 왜 그랬을까? 귀족들의 사치. 끝나버리겠죠. 무엇보다 황권 다툼, 이게 이제 가장 좀 심한 문제였을 것이고,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서 통치 지역에서 반발이 났었는데, 제일 중요했던 건 바로 요거야. 교초의 남발. 교초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초원을 달리는 몽골 사람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원을 달리는 몽골 사람들, 초원 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초예요. 그들이 만들었던 화폐인데, 사치하려면 어떻게 돼? 너무 많이 찍어내는 거야. 선생님, 근데 많이 찍어내는 게 뭐가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 기초적인 경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화폐가 있습니다. 즉 돈이 있어요. 돈 100개가 있습니다. 물건이 있습니다. 경제적 용어로는 재화라고도 하죠. 어쨌든 물건이 있다라고 칩시다. 요게 100개가 있어요. 자, 화폐가 100개 있고 물건이 100개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 교환한다라면 1대 1 교환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처럼 우리가 돈이 필요하네? 돈 많이 찍어내. 나는 꼬마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막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 뭐 경상수지가 어떻게 됐다 해서 막 이제 뭐 경제적으로 더 힘들다 막 이랬거든. 난 그런 거 볼 때마다 아 저게 뭔 걱정이야.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건데 돈 많이 찍어내면 되지 라고 생각했었어. 내가 너무 단순했지. 근데 여러분 돈을 그렇게 많이 찍어내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200개가 됐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예전에는 1대1 교환하던 것이 이제는 2대1로 물건과 화폐를 교환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타났던 현상, 이걸 뭐라고 그래? 화폐의 가치는 예전에는 화폐 하나 주면 물건 하나 받았는데 이제는 화폐를 2개 줘야 하나 받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을 뭐라고 그러지? 화폐의 가치는 떨어진 것이고 물건의 가치는 상승한 것이죠. 이게 물가 상승이야. 선생님 물가 상승이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다음 달부터 버스비 500원 오르는 거 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 지금 거짓말했어요. 물가는 올라. 근데 순간 드는 생각 어때? 장난해? 이런 생각 나오잖아. 물가 상승은 일반 시민들한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한 3%, 4% 정도 오르는 물가 상승은 뭐 경제적으로 당연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근데 막 그게 2배, 3배, 4배 이렇게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민들의 삶이 치명타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누적되다 보면 교초의 난발로 인해서 물가가 폭등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완전히 이 제국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뭐 민족 차별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각지의 반발들이 나오게 되었었고요. 원나라 말기 때는 뭐 홍건적의 난이 나오게 되면서 당시 이제 우리 다시 한나라 중심, 한족 중심의 나라를 세워보자라고 해서 우리가 다음 강에 배울 주원장이 1368년도에 명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몽골은 어떻게 통치를 했었는지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몽골 제일주의예요. 몽골 제일주의. 크게 4개의 계층으로 사람들을 나눠놨습니다. 뭐 최상의 계층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몽골인이겠죠. 모든 관직과 특권을 독점했겠죠. 그리고 그들이 고용했던 이들이 주로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많았었다라고 얘기하는 생목인입니다. 생목인, 뭐 재정이라든가 행정 등을 담당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족이야. 여기서 근데 한족은요, 남송인들 한족 말고 그 전에 있었던 한족들이에요. 남송인들은 마지막까지 덤볐었잖아요. 그래서 뒤끝 장렬이라고 그랬지. 마지막까지 계속 차별해. 남송이 최하층이에요. 그래서 사회 경제적 차별을 받았었고, 여기서 말하는 한족이란 초기에 정복했었던, 몽골이 초기에 정복했었던 한족에 있던 사람들, 뭐 거란족이라든가 여진족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몽골 하면 언제나 많이 나오는 게 역참제입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나옵니다, 역참제. 보세요.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가졌었던 몽골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 땅을 통치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역참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 한 40여 킬로마다 역참을 설치해요. 이거는 숙박시설과 함께 교통시설, 말 같은 것을 같이 길러 놓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통행증을 딱 보여주면 여기 오셨군요. 바로 그냥 타는 거예요. 40km 정도 달리면 또 말을 갈아타야 되겠죠? 또 타는 거야. 가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전 제국 안에 다 설치해 놓는 거죠. 그래서 동서교역에 가장 크게 기여했었고, 특히 이 몽골 제국을 여행했었던 인물 중에 제일 유명한 인물이 마르코 폴로 아닙니까? 그 마르코 폴로가 역참제에 대해서 엄청난 극찬을 해요. 그러한 모습. 그다음에 교초의 난발로 인해서 물가 폭등으로 인해서 국가 당시에 제국의 경제는 좀 힘들어졌었고요. 목화 재배가 많이 확대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몽골 제국주의와 제일주의와 바로 이 역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몽골 제일주의죠. 자, 보시면 몽골 제일주의 최상위 계층인 몽골이 약 1.5%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생목인 역시 한 1.5%, 그러니까 즉 한 3%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관직을 독점하는 지배 계층이었었고요. 그 외에는 한인, 그다음에 남송 출신의 남인들 내지는 남송인들 이렇게도 표현했던 이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교초예요. 교초. 이걸 보고 교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단 교초가 나오는 순간 초원을 달리던 몽골 사람들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까 그 말씀 하나 더 드리면 이들이 얼마나 달리는 걸 좋아했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러시아를 겨울철에 들어갔다가 이겼던 나라는 없다라고 생각하시죠. 몽골만 있었어요. 즉 프랑스, 나폴레옹도 겨울철에 러시아 공격하러 갔다 박살이 나잖아요. 2차 세계대전에 독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몽골인들은요, 겨울철에 이동하는 걸 좋아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 추위도 이들이 강해. 만만찮아요. 초원지대 거기 보면 막 영하 40도까지 떨어집니다. 뭐 나름 추위도 강한 데다가 이들은 강물에 얼면요, 달리기에 더 좋대요. 그래가지고 겨울철에 러시아를 공격했다가 러시아가 박살이 나.
당시에 루스라는 그 지역 일대가 완전히 장악했던 게 역시 달리는 거, 초원을 달렸던 몽골 사람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역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븐 바투타라든가 마르코 폴로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극찬을 하는데, 자, 여행자에게 중국 지방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고장이래요. 한 사람이 단신으로 거금을 들고 소지하고 9개월간이나 돌아다녀도 걱정할 것이 없대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해가 진 후가 되면, 저녁이 되면 관리자가 자신의 서기와 함께 여인숙에와 전체 투숙객의 이름을 등록하고 일일이 도장을 찍은 다음 여인숙이 문을 잠근대요. 자, 다음날 일이 밝게 되면 관리자가 서기와 함께 투숙객을 점호를 하고 누구 잘 잤나요? 누구 있나요? 이렇게 점호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늘 사람을 파견해 다음 역참까지 안내한대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전하다. 그래서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도 이게 나와 있고, 마르코 폴로의 그 동방견문록에도 이러한 역참제에 대해서는 아주 극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통행증이 바로 이거 파이자 내지는 패자라고 불리던 원나라의 통행증이 되겠고요. 자, 그럼 원나라의 문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국에 대한 역사를 하나씩 다 배워가고 있습니다. 당나라도 그랬고요, 원나라도 그랬고요, 대제국을 이루었죠. 대제국을 이룰 때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개방성이에요. 남을 인정해주는 태도, 특히 종교라든가 문화에 대해선 자기 문화를 아주 강요하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제국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디 다양한 종교를 인정해주면 대제국이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게 문화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슬람교라든가 라마교, 크리스트교의 일파인 경교 등등이 대부분의 이 사원들이 이슬람교 이 원나라에 있었었고요. 뿐만 아니라 라마고 꼭 밑줄 쳐주시고 기억해 두세요. 이 라마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티베트 불교라고 하거든요. 티베트 불교 내지는 티베트 불교라고 합니다. 이 라마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요거 팁을 하나 드리면, 당나라도 그렇고 원나라도 그렇고 타 종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존하고 포용해 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라마교가 나오면 무조건 원나라고요. 라마교가 없는데 타 종교들을 많이 인정해 줬다라고 하면 당나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게 두 개를 구분하셔도 웬만한 문제는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승려 파스파가 만들었던 문자가 파스파 문자라는 문자가 있었고, 특히 서민 문화 발달, 이건 뭐 송나라에 이어서 원나라 때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요거 하나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이제 대부분 다 고3 학생들 내지는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준비하는 이제 N수생들 아닙니까? 우리 수시 쓰실 때요, 여러분 수시 쓰실 때 원섭이 꼭 좀 잘 생각해 가면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친구들은 자신이 지금 가진 거에 막 턱도 없는데 막 써오면서 막 그냥 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수시 쓰실 때는 원섭이 생각하시면서 꼭 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나라에서는요, 서상기 비파기라는 문학작품이 있어요. 서상기 비파기, 원나라에 있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수시력이라는 곽수경이라는 인물이 만들었었던 역법이 있습니다. 뭐 수학, 천문, 역법 이런 이슬람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수시력이에요. 자, 수시력을 만들었던 인물이 곽수경입니다. 이 인물까지 같이 한번 살짝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 원나라 나오면 언제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동서교류 아닙니까?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 있고요.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 있고요. 뿐만 아니라 카르핀이 있어요. 카르핀이 피나도로 걸어왔던 이 교황의 사절단인데, 카르핀이랑 가장 좀 이름이 좀 비슷한 이름이 그 인도네시아의 국모로 알려져 있는 근현대에서 독립운동을 했었던 카르티니라고도 있거든요. 카르티니 이름이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카르티니는 여성 교육 이런 뭐 티처 아닙니까? 교육자고, 카르피니는 아무리 그가 역참제가 잘 돼 있어도 여러분 수천 킬로를 걸어온 거 아닙니까? 군대 가서 행군하다 보면 발에 막 물집 잡히고 피나고 이러거든요. 피나도록 걸어왔겠죠. 먼 길을 걸어왔으니까. 그래서 몽골 때 나오면 카르피니 기억해 두시고, 카르티니랑 반드시 구분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원대 과거제, 핵심은 원나라는 과거제가 시행은 되긴 됐으나 뽑는 인원이 매우 적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요거 질문을 가끔 하더라고. 선생님, 원나라 때 과거제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긴 있었으나 과거보단 훨씬 너무 적게 뽑아서 실제로 약간 뭐 유명무실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동서교역로 중에 요 위쪽에 나와 있는 요 길이 초원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중간에 나와 있는 요 장건이 개척했던 요 길이 사막길 내지는 비단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밑에 이 바닥
를 통해서 나오는 게 바닷길이 되겠는데, 첫 번째 요 초원길에는 뭐가 있었는지 간단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초원길에는 가장 먼저 이용됐고요. 뭐 스키타이족이 뭐 청동기와 기마수를 가지고 이동했다라는 걸로 알려져 있고, 흉노의 이동이 바로 이 초원길로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무엇보다 몽골 바투의 원정로가 바로 이 초원길이었었다라고 하니까 살짝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중간에 나오는 사막길 내지는 비단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단길은요, 누가 개척했죠? 한나라의 장건이 개척했죠. 예, 그 다음에 당나라의 탈라스 전투 이후 이슬람 세력이 이 비단길을 주도했었다. 특히 비단이라든가 재지술, 이 종이, 그 다음에 유리공예 이런 것들이 많이 교류에 이루어졌었다. 자,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바닷길입니다. 자, 바닷길은요, 불교와 신도교 전파에 많이 이용이 되었었고, 특히 이슬람교 전파. 그래서 지금의 이 동남아시아 쪽에 인도네시아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데가 다 이슬람권 국가들이잖아요. 그 이슬람교 전파가 그 바닷길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었고, 명나라 때 이 정화의 남해 원정에 이용되기도 했던 게 바로 이 바닷길이라는 거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나라가 나올 텐데, 그 전에 지금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왕조별로 우리가 쭉 하나씩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배웠던 내용을 지금 제가 한번 싹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디겠습니까? 진나라겠죠? 진.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어디? 한입니다. 진한. 그 다음에 한나라 다음에 조금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위진남북조 시대, 혼란 시대가 있었고요. 그것이 이제 통일되었었던 게 수나라죠. 그렇죠? 자, 수나라 다음에, 수나라 근데 오래 못 가잖아요. 역시 특징 중에 더 발전적이었었던 당나라의 그런 문화 우리 체크해 두셔야 되겠고요. 뭐 5대 10국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5대 10국을 통일했었던 송나라 있었고요. 자, 송나라 다음에 나오는 원나라, 뭐 여기 요, 금 이런 나라들이 있었지만 거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원나라, 그 다음이 명나라, 마지막으로 청나라. 이렇게 이제 우리 왕조 지금까지 이제 배우고 있고, 여기까지는 오늘까지 배웠고, 이건 다음 강, 다다음 강 이렇게 이제 배워 나갈 텐데, 중요한 건 이걸 우리가 한 방에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요. 제일 중요했던 거 이들의 수도 있습니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각 나라별 유학적 흐름 이런 거 어땠었는지, 그 다음에 그 나라들의 화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한꺼번에 같이 확인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봉기, 각 나라의 뭐 봉기 내지는 난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지배층, 어떤 지배층들이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그 나라의 주요 인물들,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같이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진나라의 수도 어디였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세냥. 이게 뭐 크게 보자면 장안일 수도 있지만 뭐 그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한나라의 수도는 당연히 장안이 되겠고요. 장안의 화제. 자, 위진남북조의 수도 문제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굳이 하나 뭐 체크를 해보자면, 러양이라는 나라, 그 지역이 있죠. 러양, 이제 그 북위의 수도가 되었었던 러양이 있었고, 당시에 남조의 왕 중에 그 지역 중에서는 수도 중에 건강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의 난징이에요. 이건 조금 들어간 내용이긴 합니다. 살짝 봐주시고, 수나라의 수도도 다시 장안입니다. 장안. 그 다음에 당나라의 수도도 당연히 장안이고요. 자,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겠죠. 송나라의 수도 어딥니까? 이펑, 카이펑. 너무 중요하죠. 카이펑 꼭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자, 카이펑이었다가 요게 금나라한테 물려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어디로 내려간다? 항저우. 요거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원나라 같은 경우는 원래는 카라코룸이었다가 어디로 천도에 내려온다고요? 대도. 즉, 여러분이 문제 푸시다가 대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원나라예요. 그렇게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명나라 같은 경우는 원래 초기 수도가 난징이었는데요. 이게 영락제 때 어디? 베이징으로 수도를 천도하고요. 청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베이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요 수도로 해서도 여러분 문제 많이 나옵니다.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 지배층, 유학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진나라 전에 있었던 춘추 전국 시대 때는 제자백가 이런 거 있다가, 그 중에서도 진나라는 무슨 사상? 법가 사상 받아들였었고요. 그 법가 사상에 동의하지 않는 유학자라든가 유학자들은 파묻고 책은 불태워버리는 뭐 분서, 갱류, 요거 꼭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때 없어진 책들을 다시 복원하는 차원에서 경전의 자구 해석을 중요하게 여기는 훈고학이 있었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때 이 훈과학적 유학은요, 근 1000년 넘게 쭉 이어져요. 쭉 이어져. 이게 별로 안 이쁘니까. 예. 쭉 다 훈과학입니다. 이때 대부분 유학은 다 훈과학이에요. 그러다가 송나라 중에서도 남송시대 때 무슨 학이 등장한다? 성리학이 등장합니다. 성리학. 예, 인간의 심성이라든가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일종의 약간은 자기 위안적인 학문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다가 원나라 때는 뭐 별다른 유학적 학문 흐름이란 건 없었고, 명나라 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양명학, 특히 지행합일의 실천성을 강조하는 양명학이 이때 있었고요. 청나라에서는 이민족 왕조잖아요. 여진족. 청나라의 전신 이름이 후금 아닙니까? 그럼 여진족이 세운 왕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거 뭐 따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민족 따질 게 없지. 옛날 거 고증이나 해라는 고증학이 이때는 유행을 했었다. 맞죠? 꼭 체크해 두시면 좋겠고, 화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는 먼저 진나라 때는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진시황이 만들었던 화폐 기억나십니까? 량전, 반량전. 자, 한나라 때는 한무제가 만들었던 오수전. 이렇게 두셔야 되겠죠? 자, 위진남북조 때나 수나라 때 당연히 화폐가 있었겠지. 근데 우리가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시험에 안 나오니까. 예. 당나라 때는 뭐 있었죠? 당비내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당나라에는 비전 있고요. 자, 송나라 때 우리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죠? 송회교시. 회교시. 그래서 회자, 교자라는 화폐가 바로 이 송나라 때 있었고요. 원나라 때는 초원을 달리는 바로 이 몽골 사람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거 뭐야? 교초. 명나라 때는요, 여러분 보초라고 있었었는데 사실은 보초라는 단어보단 당시에 있었던 화폐 제도가 더 많이 나와요. 그 조세제도. 그 조세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일조 편법이라고 합니다. 요건 제가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요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나타났던 게 청나라 때 있었던 지정은제가 되겠습니다. 네, 요거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봉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기란 진나라 때 있었던 대표적인 봉기. 진나라에 있었으니까 진승 오광의 난. 기억나시죠? 왕후 장상희 씨가 따로 있느냐? 이게 여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나라 때 대표적인 것 중엔 요 히읗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한나라 때는 누구? 황건적의 난. 적의 난이 있었고요. 뭐 위진남북조 때는 뭐 별다른 난이 없고, 수나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나라 때 난은 너무 중요하지. 특히 대표적인 게 뭐 안사의 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황소의 난도 여기 있습니다. 이게 다 당나라 때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송나라 때는 뭐 난이라고 하기보다는 금나라한테 황제와 전 황제가 포로로 잡혔던 정강의 변 같은 게 해당되겠고요. 뭐 원나라 때는 뭐 저기 말씀드렸던 홍건적의 난이 말기에는 조금 있었습니다. 자, 명나라 때는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해요. 북로남외. 북쪽에는 오이라트 타타르 등의 몽골족의 일파들이 계속 공격해 왔고요. 남쪽에는 왜구들이 출몰했었습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 청나라 때는 뭐 백년교의 난 등등이 이들을 많이 괴롭혔었죠. 교의 난 등 있었다. 자, 지배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지배층은 뭐 진나라 때는 뭐 별다른 지배층이라는 것도 없었죠. 뭐 그냥 뭐 어차피 황제 중심으로 이제 갔었던 것이고, 한나라 때 누가 있었다? 호족. 한나라 때 호족. 호족과 귀족의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자신의 세력 근거지를 지방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호족이다. 예, 그 말씀 드렸었고요. 자, 그러다가 위진남북조 시대 오면서 구품 중정제가 나오게 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귀족에 대한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대부분의 지배계층은 다 귀족이에요. 다 귀족이야. 그러다가 송나라 때 오면 어떤 형태가 나타난다? 현직 관리들한테 그 권한이 많이 부여됐었다. 우린 그래서 이 단어를 대부대부 사대부라고 합니다. 현직 관료들이 주된 계층이었었고요. 원나라 때는 뭐 몽골 제일주의 있었고, 명나라와 청나라는요 둘 다 신사층이에요. 신사층. 사대부보다 훨씬 더 개념이 커진 거예요. 요건 현직 관료인데 비해서 전현직 관료에다가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학위 소지자들도 다 여기 안에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인물이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자, 진나라 때는 누구? 이 진시황의 정치의 파트너였었던 이사.
이사 이런 인물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이사 등등이 나오면 진나라구나 우리는 바로 알아갈 수 있고요. 자, 한나라 때가 나온다면 동중서, 유교 국교화에 크게 기여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습니까? 실크로드 개척했던 장건 이런 인물도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위진남북조 시대 때라고 한다면 도연명 이런 인물 정도가 살짝 해당될 것 같고요. 수나라 때는 별다른 인물 없고 당나라 때는 공영달 이라든가 이백, 두보 등의 그 시인들 같이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송나라 나오면 역시 요 시옷이 중요하죠. 누구요? 왕안, 석 내지는 사마, 광 우리 다 공부했던 것들이니까 복습하듯이 여러분 같이 한번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원나라 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인물은 제가 볼 땐 곽수경 같아요. 수시력, 곽수경 기억해 두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인들 있죠. 누구? 마르코 폴로라든가 이븐 바투타, 그 다음에 피나도로 걸어왔었던 카르피니 등등의 그런 인물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명나라가 나온다면요. 명나라의 아주 명재상 누가 있냐면 장거정이라고 있어요. 다음 강의 할 때 다시 해드릴 건데 우리 같이 같이 정리하다 보니까 나왔습니다. 거꾸로 읽으면 정거장이에요. 이 장거정. 뿐만 아니라 예수의 선교사로 유명한 명나라는 또 미음이 많이 나오거든요. 누구냐면 마테오리치예요. 마테오리치는 여러분 단독 문제로도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자, 청나라의 인물이 나온다라면 누가 나오냐면 아담샬. 청나라 초기 때 예수의 선교사로 그들의 문화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카스틸리오네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이건 청나라 할 때 제가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딱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이 한 방에 중국 전체 역사에 있는 제도 문물 주요 내용들을 한 방에 다 정리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같이 한번 여러분이 쓰시면서 같이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여러 번 반복해서 꼭 알아두시면 앞으로 여러분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왕조별로 딱 나눠져 있으니까요. 그러한 것들 꼭 여러 번 반복적으로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여기 있는 나라들 수도, 유학, 화폐, 봉기, 지배층, 인물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 각각 다 정리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정리하고 문제 풀고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나라는 각각의 인물들 이름보단 여기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면 뭐니 해도 세조입니다. 세조. 내지는 전체 원나라와 관련돼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그런 것들 같이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시험 문제는 여기서 거의 나오죠. 경제사회, 특히 몽골 제일주의, 역참제. 역참제는 여러분 진짜 많이 나올 겁니다. 꼭 봐주시고요. 문화 파트로는 라마교, 파스파 문자, 그 다음에 곽수경의 수시력, 서상기 비파기, 이것도 은근 많이 나와요. 이따 아마 문제 푸실 때 보면 아실 거고, 동서교류와 관련된 인물들까지 꼭 같이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이 이렇게 되고요. 옆에 우리 필기했던 것도 있으니까 천천히 한 문장 한 문장씩 과연 어떤 형태로 문제 나오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2020년 9월 모평 문제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가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래요. 자, 동서교류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로 동방과 서방을 여행한 라빤 사우마가 있다. 이런 인물 우리 몰라도 됩니다. 그는 가에서 활동한 네스토리오스교 사제로서 대원 울루스의 대도를 출발하여, 대도 나왔네요. 이거 몽골 내지는 이거 원나라인데 라는 거 우린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고타이, 즉 우구데이 울루스의 칸으로부터 여행 허가증을 받아 훌라구 울루스에 도착하였다라고 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라판 사우마를 모른다 하더라도 몽골 제국 내지는 원나라 찾아가기는 전혀 어렵지 않았고요. 이렇게 딱 찾았다 해봅시다. 역참제를 운영하였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답 1번이지. 그렇죠? 군기처를 설치하였다. 군기처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청나라 때 옹정제 때 있었던 제도가 되었고요. 만한 병영제도 청나라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맹한 모국 미음 아닙니까? 이거 어디? 금나라입니다. 금나라. 남명관제와 북명관제를 시행하였다. 이거 어디죠? 요나라. 이렇게 맹한 모국제 금나라, 남명관 북명관제 요나라. 요런 패턴이 계속 유지된다고요. 여러분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작년 수능 문제 한번 봅시다. 2020년 대수능 문제입니다. 다음 황제 업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황제는 즉위 전에 자신의 근거지였던 금련천 일대에 새로운 성을 건설하였대요. 즉위 후에 이를
상도로 승격시켰었고요. 한편 황제는 옛 왕조의 수도였던 중도 인근에 도성을 쌓고 그 안에 처음으로 종묘와 궁전을 만들었고 이를 대도라고 부르겠대요. 대도가 나왔네요. 대도가 나왔었으니까 이것은 뭐 몽골 제국 하셔도 되겠지만 이 대도로 뭐 베이징으로 천도했던 바로 그 인물 누구겠습니까? 이 황제의 업적 바로 누구죠? 쿠빌라이 칸이에요. 그런 것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1번 후진으로부터 연운 16주를 얻었다. 연운 16주 어디죠 여러분? 요 나라. 손과 연합하여 거란 즉 요를 멸망시켰던 것은 금나라. 왕안 석을 등용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거 누구죠? 어디? 송나라.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거 청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만을 점령하고 남송을 멸망시켰던 게 바로 쿠빌라이 칸. 이건 사실은 쿠빌라이 칸이 아니라 하더라도 몰랐다 하더라도 몽골만 찾아냈어도 이걸로 인해서 얼마든지 남송 멸망 이런 걸로 찾아갈 수 있겠죠. 뭐 황제의 업적은 당연히 남송 멸망 쿠빌라이 칸의 업적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대문제긴 하지만 2015년 문제도 한번 봅시다. 2015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가 왕조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랍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파이자, 패자라고도 하죠. 자, 가 왕조의 세조는 유병충에게 중도성을 쌓게 하고 그 안에 처음으로 종묘와 궁전을 만들었대요. 또한 유병충의 건의에 따라 중도를 대도, 즉 베이징이라고 했고요. 왼쪽 유물은 대도를 중심으로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 설치되었던 역참을 이용할 수 있었던 허가증이다라고 합니다. 이 왕조 어떤 왕조? 몽골 제국 하셔도 되고요. 원나라 하셔도 됩니다. 찾아가 볼까요? 파스파 문자에 대해서 알아보자. 당연히 파스파 문자 나오면 원나라 아니겠습니까? 현장의 불견 번역에 대해서 조사한다. 현장 나왔으면 당나라. 고녀 만국전도 아닙니까? 명나라. 고녀 만국전도는 마테오리치가 만들었었던 명나라 말기 때 만들었었던 그 지도가 되겠습니다. 남명관 분명관 뭐 똑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죠. 어느 나라입니까? 요 나라. 왕안 석이 개혁을 추진하는 배경. 역시 이 세계사의 특징은 똑같은 선지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나라. 이렇게 알아갈 수 있겠죠? 3번의 정답은 1번이었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에 2016년 6월 모평 문제가 되겠습니다. 밑줄 친 이 제국에서 있었던 사실을 옳은 걸 찾으래요. 교황 인노켄티우스 4세는 이 제국의 유럽 침입을 저지하고 크리스트교를 선교할 목적으로 프란체스코 수도사 카르피니를 피나도로 걸어갔겠네요. 카르피니를 사절로 파견했대요. 카르피니는 리옹을 출발하여 카라코름 부근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이 제국의 새로운 데칸 지기식에 참여했고요. 그 후 교황의 복종 요구를 하는 데칸의 편지를 들고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카라코름 나와 있고요. 뭐 리옹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다네요. 이 제국 어떤 제국이었습니까? 당연히 몽골 제국임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자, 몽골 제국 나왔는데 역참 나왔네요. 정답 맞나요? 맞나요? 정답 1번. 나머진 전래 문제로 서양 선교사가 추방되었던 건 청나라입니다. 아담샬이 서양의 과학기술을 소개했던 것도 청나라가 되겠고요. 마테오리치가 고녀 만국전도를 제작했던 건 명나라입니다. 그리고 현장이 인도를 순례하고 불교 경전을 들고 돌아왔던 경전을 들여왔던 것은 당나라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나라 공부해봤고요. 조금 여유가 되면서 우리가 오늘 여기 공부했었던 왕조별로 한번 싹 정리했던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여러 번 보시면서 반복해서 이 모든 걸 다 여러분 걸로 만들어 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도 좋은 모습으로 이제는 명나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